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에 있었던 제20대 총선, 그 결과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당시 그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공천파동, 이게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논문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맞습니다. 그때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당으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1여다야 구도.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쉽게 이길 거다, 압승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맞아요.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결국 여소야대 정국이 됐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그 길의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논문도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여당 내부의 그 극심했던 계파 갈등이 유권자들 표심에 어쩌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흥미롭네요. 보통은 선거 구도,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부 문제가 더 컸다는 분석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총선 1년 전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철수 의원 등이 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야권이 분열된 상황. 당시 전문가들 예측은 어땠습니까? 정말 180석 얘기도 나왔었나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새누리당이 몽 180석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했었죠. 야권 분열 효과를 크게 본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빗나갔고. 네. 그럼 논문이 지목하는 그 결정적인 패배 요인, 새누리당의 공천파동.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친박 비박 갈등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논문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소위 진박, 진짜 친박 후보들을 당선시켜서 국정 장악력을 확 높이고 싶었던 거죠. 아,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유승민 의원 같은 비박계는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아예 배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공천 과정에 아주 깊숙이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그 중심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었고요. 그 진막 마케팅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맞습니다. 현역 의원들을 좀 무리하게 교체하려고 하면서 진박 후보를 내세웠는데 이게 오히려 상당한 역풍을 맞았거든요. 유승민 의원 거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았어요. 공천 줄 듯 말 듯 계속 시간만 끌다가 결국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게 만들고. 네, 그랬죠. 그리고 김무성 당시 당대표의 그 유명한 옥새 투쟁도 있었고요. 아, 맞다. 옥새 들고 나르샤. 네, 그게 뭐였냐면 상향식 공천 원칙은 그냥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친박계 위주로 공천이 막 진행되니까 김무성 대표가 일부 지역구 공천장에 도장 찍는 걸 거부하면서 저항했던 사건이죠. 이런 모습들이 전부 언론에 생중계되다시피 했잖아요. 유권자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논문은 이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 공천이라는 게 그리고 당원이나 국민들 뜻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계파 혹은 대통령의 의중 이런 거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 네. 그리고 당대표까지 나서서 나 도장 못 찍겠다 이러면서 버티는 극한의 내부 싸움. 이게 유권자들 눈에는 그냥 오만함 그리고 구태정치 그 자체로 보였다는 거죠. 비민주적인 모습이 민심 위반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긴 새누리당 내부 문제가 워낙 크게 터져서 그렇지 당시 야당들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논문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나요? 네, 물론 지적합니다. 완벽한 정당은 없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였죠. 네, 비상대책위원회. 네. 그때 이제 친노나 운동권 세력의 기득권을 좀 깨겠다 이런 명분으로 일부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시키도 했는데 정작 김종인 대표 본인이 비례대표 2번 아주 좋은 자기의 셀프 공천 논란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것도 말이 많았죠. 네. 그래서 좀 권위주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리더십 비판이 꽤 거셌고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숙한 점들이 드러났는데 거기는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체제였죠. 네. 특히 이제 호남 지역 공천을 두고 갈등이 좀 심했고요.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후보를 검증한다는 수구의 배심원제라는 걸 도입했는데 이게 운영이 좀 미숙해서 논란도 있었고 측근 챙기기다 이런 비판도 나왔었죠. 양쪽 다 문제가 있었네요, 그럼.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38석,
정말 한석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어떤 핵심 결론은 이거예요. 야권이 분열돼서 여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뒤집어 엎은 건 바로 새누리당 공천 파동에서 드러난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분열된 야당보다는 오만해 보이는 여당을 먼저 혼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논문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 상실, 레임덕을 확 가속화시켰고 그 결과가 탄핵까지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정치적 변곡점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아주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네, 압승했죠. 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서 전체적으로는 원내 일당이 되는 이 지역별 표심 차이도 참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 보면 정당 외부의 어떤 구도 싸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당 내부의 모습, 특히 공천 과정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선거였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적이냐, 또 얼마나 투명하냐, 이런 모습이 유권자들의 마지막 선택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생생한 교훈이죠. 네. 뭐 계파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권력자의 뜻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걸 아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분석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당 내부의 권력 다툼, 또 공천 과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